자, 복지학 시간이고요. 자, 월요일부터 쭉 한 바퀴 돌았지요. 그러면 지금 요일별 과목이 월요일은 국어, 화요일은 국사, 수요일쯤 영어, 행정학. 그러면 수요일은 시네? 오, 딱 좋네. 그럼 목요일은 행정법, 그리고 어제가 영어네? 오, 중간에 딱 하나 쉬는구나. 수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괜찮네? 그렇죠. 그, 교수실에 있는 그 교재 보니까 국어, 영어, 국사 두께가 있다만 하던데? 저희 복작보다 2배쯤 되죠. 오, 이거 보면서, 야, 이거 2달 동안 진도 나가려면 바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복작은 아주 제일 얇지요? 부담이 없잖아. 제일 얇아요. 그래서 복작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이 거의 다 전공일 텐데, 약간 우리가 강의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복지학과 전공이 아니고 학은제로 취득한 분 있어요? 학은제로? 그렇구나. 그리고 보호직 준비하는 분, 보호직. 복지직 말고, 전부 다 이제 복지직 준비하고요. 학은제 취득원 분들은 어쨌거나 취득 과정에서 공부는 했겠지만 약간 좀 그 전공자보다 좀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질문하세요. 질문해서 좀 부족한 거 보충하도록 합시다. 계속 강의가 이제 쭉 진행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공부 방법을 좀 정리하고서 1시간 동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쭉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많은 수험생들 봤잖아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합격자가 적어요. 그렇죠. 경쟁률이 있으니까. 그 복지직은 보통은 10대 1 정도 경쟁률인데 뭐 지역 편차 크고요. 근데 사실 10대 1보다 더 적어요. 왜냐면은 지원자가 10대 1이지만 막상 시험장에 한 2명쯤 안 오고 8대 1로 줄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절반은 영어 과락 맞아요. 4대 1로 줄어요. 과락 같은 경우는 이미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복직은 사실은 뭐 한 5대 1 정도 전후 그 정도. 그래서 일행보다 훨씬 더 경쟁률 작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지사 자격증이 바로 그 원서 접수 전제 조건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쭉 많은 수험생들 보면서 이제 복지 공무원을 왜 하느냐 물어봤는데 동기는 크게 2개 있습니다. 내부적과 외부적. 외부적이 뭘까? 외부적. 예, 부모님이 허락해서. 그렇죠. 주위에서 허락해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내부적은 자기가 특정한 동기 가지고 왔겠지요. 근데 동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도 쭉 강의해가면서 합격생들 보면은 다양한 세대가 있어요. 뭐 연령대도 20대, 30대, 40대, 50대도 있었습니다. 50대도. 57세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필기 합격했어요. 그래서 면접 때 뭐를 물어볼 것 같아요?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면접관이라면은 아니 3년 뒤에 퇴직할 사람 왜 왔냐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지원 동기 쭉 해서 합격했습니다. 뽑아둔 그 면접관도 특이하고 그분 지원원 분도 특이하죠. 어쨌거나 연령대 관계 없습니다. 야,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부분의 복지학 전공자인데 학은제도 있고요. 또 하나가 보통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원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직장이나 아니면 복지기관이나 필드에서 있다가 오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이걸 묻는 이유가 동기란 개념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그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분이 좋아서 권해서 왔는데 그 내가 의지로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 동기가 그 동기가 바뀌기 때문에 힘들 때는 곧바로 이게 포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내부적 동기를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합격자의 가장 큰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뭐냐면은 직장 다니다가 그 직장을 포기하고 복지 공무원을 새로 지원한 분들, 그분들은 동기가 분명합니다. 예, 다시 그 직장으로 가지 않으려고 또한 어느 정도 경제적 활동했기 때문에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요. 또 하나가 기혼자분들.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서 애를 키우고 나서 자기의 자신이 찾아서, 그러니까 자기 다시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비록 출산 경력도 있고 그리고요 나이도 있어도요 진짜 많이 합격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20대 갓 졸업한 분들이야. 근데 객관적으로는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잖아. 그런데도 이거보다 동기 때문에 동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올해 시험 본 분, 그러면서 올해 시험 응시했던 분 6월 달에 그냥 그전부터 공부해왔기 때문에 공무원 공부가 쉽지 않지요. 예. 밖에서 보고서 들어왔을 때보다 막상 들어오면 뭐또 책부터 이따만 하잖아. 이따만 하는 게 5개씩 있잖아. 그렇죠. 그걸 다 모아놓으면 이만큼 되잖아. 기본서가. 그걸 언제 다 공부하냐고. 그래서 강의 듣다 보면은 공부 내용도 많고 공부 또 깊이도 깊고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 밖으로. 머리나 체력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복지 공무원, 즉 많은 직업 중에 공무원, 그 중에서 왜 복지지? 대신 보통 통상적인 그런 지원 그 동기는 흔히 뭐라죠?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현재 취업도 쉽지 아니하고 또 취업 있어도 어떤 고용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도 공무원은 큰 사고 안 치면 끝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선택하는 일반적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 되고요. 또 하나가 공무원 지원할 때 그런 피상적 사회적 지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평등. 굳이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점수로 그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이것저것 많이 은근히 따져요. 그래서 첫 번째 동기에서 굳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앞으로 공부할 때 힘든 게 많을 텐데 그걸 끝까지 버틸 만한 내적 동기가 충분한가? 충분히 좀 여러분 고려해 두고요. 이제 객관적 시간 갑시다. 공부 시간 존재합니다. 작년부터 참 올해부터 이미 공부 시작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7월부터 공부 처음 공무원 준비하는 분. 7월부터. 절반쯤 되고요. 예. 공부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일단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해 주어집니다. 이재영이라 하더라도 하루 25시간 쓰는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 시간 확보하는가 큰 차이 가져옵니다. 만약 다른 수험생보다 내가 하루에 1시간만 더 한다면은 1시간 한다면은 한 달에 30일 남은 6월 달에 보니까 11개월 몇 시간쯤 돼요? 300시간. 그렇죠? 300시간이면은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더라도 며칠이요? 한 달. 남들보다 한 달을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한 달을 시험 직전에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일단 다다음 주부터 발표가 시작되는데 또 발표되면은 통계적으로 절대 다수가 탈락하게 되고요.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부 시간은 직렬마다 다르겠지만 복지직은요 12개월 전후로 보통 합격합니다. 복지직은. 왜냐면은 일반 행정보다 컷이 낮아요. 그러면 일행은 87 정도 된다면은 복지직은 한 80 정도, 이 정도. 최소한 5점 이상 차이 납니다. 왜 그럴까? 지원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복직은 훨씬 컷이 낮아요.
물론 지역마다 약간 비슷한 데도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직이 컷도 낮고요. 그리고 응시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좀 일행처럼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반드시 내년에 2023년 6월에는 공부를 끝낸다 생각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못지않게 제가 이걸 표현한 이유가 똑같은 시간 있지만 얼마나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자투리 시간이 바로 핸드폰, 인터넷 보는 거. 어느 정도 공부할 때 지루해서 그걸 보는 맛도 있는데 특히 폰을 잘 통제하세요. 폰. 저도 그 강의 없을 때 스터디 카페에 가서 집 앞에 있거든요. 공부하는데 저 공부하다 어느 순간 인터넷 보고 있어. 재밌거든. 그렇죠. 재밌어. 한번 보게 되면 한이 없단 말이에요. 왜? 따라서 계속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문득문득 강사도 이런데 수험생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공부하기 피곤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기 시간 통제하세요. 그래서 내가 폰을 하루에 어느 시간대 이용하겠다 딱 정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야만이 뭐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 개념 이해한다. 특히 그 복지학은 사회과학이 됩니다.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동들을 언어로 조작적으로 표현한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 행동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이 20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14문제가 개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70점 기본이에요. 70. 그래서 복작은 여러분이 과목별 전략 쓰겠지만 영어는 기본 그냥 과락을 넘는 게 목적이지만 복작은 아무리 공부 안 해도 60은 무조건 나옵니다. 전공자고 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복작은 60부터 시작해서 100으로 가는 거고요. 영어는 35부터 시작해서 100으로 갑니다. 왜냐면 30으로 정한 이유가 실제로 응시자의 절반 아니면 3, 40%가 과락이에요. 과락. 그만큼 영어가 범주가 이 스펙트럼이 큽니다. 그래서 복작은 물론 이번에 과락 맞았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인전 실패가 있었고요. 그래서 복작은 기본이 60부터 시작합니다. 60.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제 점차 확대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공부는 반복이 핵심이에요. 반복. 왜 우리가 뭐 영화나 추리소설처럼 재밌어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책 보다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 거 또 보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은 그 학습이 됩니다. 반복. 무척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 권을 정독해서 2번 보는 것보다 빨리 3번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돌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때는 앞에 이해된 거 빨리 진행되고 점차 반복하면서 점차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저도 강의 중에 기출 중요한 거 강조할 것이고 국어 중심으로 이해하고 다음에 볼 때는 또 약간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반복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뭘 강조한가 하면은 가끔씩 그 시험 중간쯤에 물어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설 몇 번쯤 맞느냐. 보통은 한 번, 2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번, 2번. 저 같은 경우는 5번에서 10번 정도 사이 볼 생각 하세요. 한 번, 2번, 3번 봐서 합격할 실력 안 나옵니다. 반복해서 거. 근데 3번까지 힘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쉬워져. 3번까지 반복할 때가 힘들고 그 뒤부터는 되게 앞의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과목 같은 경우는 초반에 최대한 얼마나 내가 반복해서 학습할 것인가 그러려면 그만큼 시간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번이 정신적 유의라면은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 무척 강조하는데 근데 운동은 뭘 하든 간에 신체적 건강은 기본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7월, 8월은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 앉아 있어요. 2달 동안. 맛이 갑니다. 그렇죠? 강사에 서서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은 한 2달 동안 앉아 있으면요. 진짜 그 허리도 안 좋아지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신경성도 생기고 되게 안 좋아져요.
그리고 1년 동안 공부는 무척이나 육체적인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당장 표가 나잖아요. 운동은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크게 나빠지는 것도 아니야. 거꾸로 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운동은 아는 캐디만 육체적으로 꾸준히 은근히 마시가면서 어느 순간 느낍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요, 올리는 것도 오랫동안 해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이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별 차이 없고요. 해도 별 차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로 평균에서 확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26세 전후가 노화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 물론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이해보다는 수용이 안 되죠. 내가 늙어가고 있나? 근데 은근히 알아도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딱 지금 노화가 시작될 만한 연령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말은요, 정점이 있으니까 유지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좋을 때 좀 운동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 있어야 되니까 다리 운동이 무척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리 운동이. 근데 제가 그 지방에 그 전에 학원에 갈 때 열차를 많이 타서 어느 순간 허리 뒤에 웅지뼈 뒤에 저거 척추가 튀어나왔더라고. 되게 아프고. 그래서 정형외과 갔죠. 그러니까 디스크 뭐 증세 초기 얘기더라고. 그래서 뭐 시간 되는 대로 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 해가지고 왜 사람이 그 뭐더라 지압하는 것처럼 한 거 있잖아요. 문제는 물리치료는 급여로 인정됩니다. 도수는 비급여예요, 비급여. 근데 그때는 좀 시간 지나서 하루에 8,000원 정도? 8,000원. 그러면 그 5일 해도요, 한 달에, 일주일에 4만원이에요. 4만원. 그죠? 그러면 한 달 오게 되면 얼마요? 16만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비용에서 20만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달을 치료받았는데 안 나요. 개뿔.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척추에 좋은 운동이 뭔가 찾아보니까 외발 자전거가 좋다더라고. 그 무턱대고 샀어요. 20인치. 20인치가 뭐냐, 서커스용이야. 근데 개뿔 못하지. 계속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혼자 저기, 어디더라? 집 뒤에 그 배수장인데 배수지가 왜 운동기구 돼 있잖아. 그래서 평지에서 붙잡고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29인치로, 20인치 하고 29인치. 이거 도로주행 좀 하고, 그리고 현재는 36인치. 한강 저거 자전거 도로 달리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나오는데 3년 걸렸어. 3년. 엄청나게 넘어지고요. 사실 제가 무릎 아래 다 까져가지고 되게 흉합니다. 다 까져서 계속 넘어져서. 근데 보니까 연습할 때 이게 좀 이렇게 연습을 한 장소 밑에 좀 푹신푹신하고 기구도 있고 오면은 빨리 배우고 안전합니다. 저는 그거 모르고 혼자 그냥 맨바닥에서 안정장구도 없이 해가지고 다 까져가지고. 근데 제대로 요게 그러니까 중간 24인데 요게 서커스용이고요. 요게 그 산악용이고요. 요게 바로 아동 로드용이고 요게 성인 로드용 되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 27인치가 일반 자전거 사이즈입니다. 27인치가. 그럼 바퀴가 크지요. 그죠? 이거 타고 달리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연습하는데 병원 안 갔어요. 왜냐면 이게 바퀴가 하나니까 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로만 움직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운동에서 내적 근육이 강화되니까 척추에 무리가 없어서 병원 안 갔다니까. 그러면 지금 한 5년 됐는데 5년 동안 그 정형외과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요 자전거 값 이거 100만 원, 이거 3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5년 동안 남는 장사지? 그렇죠? 건강도 해지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도 있게 되고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또 갔다 왔는데 보통 제가 운동할 때 하루에 일주일에 3번 합니다. 3번. 3번 중에서 이틀은 주중에 한 20km 정도 타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50km 타고요. 50km. 한강 왔다 갔다 왕복하고 50km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갔는데 처음으로 저 집 앞에서 보니까 갑자기 위발팀이 중간에 있더라고. 보니까 수원에서 그 한강 코스 타려고 한 10명 온 거야. 그래서 그 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재밌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면요 몸이 완전히 탈진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자고 나면은 몸이 개운해집니다. 완전히 뭐랄까 그 한번 싹 그 물갈이 한 듯한 기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체력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까지 권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거 타면은 많은 아저씨들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나? 제가 배우지 마세요 그럽니다. 배우지 마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하고 와서 이렇게 자기도 타고 싶은데 그 얘기하니까 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 당신 죽어서나 타. 그래갖고 저도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초반에 너무 많이 다쳐요. 저같이 절실하니까 끝까지 배운 거지. 그렇잖아요. 중간에 계속 다치는데 재미있겠어요? 근데 한 3년을 꾸준히 하니까. 근데 1년 정도는 충분한데 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막 다치고 막 쉬고 막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운동에 재미도 있고요. 되게 운동 효과도 좋게 되고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시간적, 장소적 개념이 없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 때나 혼자 언제 나갈 수 있잖아. 수영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는 가장 저한테 맞는 그런 운동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냥 가장 간단한 겁니다. 이걸 좀 권하고 싶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모두 운동의 기본이고요. 대신 걷는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속도가. 그래서 걸어도 빨리빨리 걷게 되면 진짜 효과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당장 효과 없어도 여러분이 한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몸이 가벼워지고요. 허리도 펴지고, 그리고 특히 걷는 게 소화 기능이 좋아요. 소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특히 여름에 운동이 좋잖아요. 여름에 운동하면 땀 쫙 나가지고 몸이 개운합니다. 분명히 권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해요. 약골 운동 계획 세웠어 안 세웠어? 세웠어 안 세웠어? 하고 있어요? 뭐? 그렇지? 얼마나 있어요? 나한테 운동하라고 몇 번 소리 들었지? 매번 들었지, 매번. 아주 갈굼당할 정도로 들었단 말이야. 운동에 시험 합격을 떠나서 본인 살아요. 그죠? 운동은 죽습니다. 그래서 약골 오늘 처음으로 제 시간 딱 왔네. 그동안 아침이 먼 일 하다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정신적 요인과 그리고 이제 시간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 요인이 중요하게 되고요. 특히 이걸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육체 노동 필요하고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정신 노동에 보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은 특히 정신 노동의 파트에 속하니까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고요. 봉사활동은 이제 면접에 관련된 건데, 특히나 학은제 출신 중에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봉사활동 경험이 있어야 면접에서 진짜 많은 질문에 답변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봉사활동이란 자체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복지사로서 특정 사회적 약자,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가를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면접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공하면서 봉사활동 했던 분들은 제가 면접 때 그걸 끄집어내서 정리해 줄 것이고요. 대신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그 학은제 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아예 내가 시간상 공부 안 하고 면접 때 점수를 때우겠다. 아니면 좀 더 시간 내서 봉사활동 해보겠다. 선택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근데 이제 작년과 재작년은 그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올해 면접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이제 봉사활동이 시간 되면은 하면 좋은데 막상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잡아서 꾸준히 해보세요. 그 생각보다 진짜 배울 게 많습니다. 대신 할 때는 이것저것 많은 영역도 중요하지만 한쪽 영역을 대해서 꾸준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뭐 그러니까 한 달은 노인, 한 달은 장애인, 한 달은 아동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다양한 대상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요. 대신 하나의 대상을 꾸준히 하는 게 더 면접도 유리합니다. 왜? 성실성도 존재하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그 분야를 깊이 있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물론 목적은 시험 목적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상자에게 도움도 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올해 시험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발표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럼 면접을 하는데 저는 주로 전공 면접합니다. 일반 면접 뭐 공무원의 자세도 하겠지만 전공 면접은 복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지도할 것이고요. 작년에 2학원 처음 왔거든요. 오자마자 발표가 돼서 그 당시 제가 몇 분 모아서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합격하려나 사실 저도 기대가 큰데 다다음 주에 과연 몇 명이 필기 합격을 통해서 면접을 하고자 올까. 대신 면접은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강의 듣고 필기학교에서 찾아온 경우는 해주고요. 제가 뭐 돈 받고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찾아온 사람만 제가 저 마지막 서비스 측면에서 한다는 거. 왜? 1년 동안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마무리 해줘야 되지. 그렇죠? 왜? 이것도 중요한 시험이에요. 면접. 면접에서 이제 후에 자세히 하겠지만 보통은 공무원 면접이 그 당락에 많이 비중이 크지 않은데 근데 생각 밖으로 고득점자가 떨어집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왜냐면은 그 한 분이 좀 안타까운 게 그분이 한 번은 저거 커트라인 점수라서 떨어졌고 두 번째는 커트라인보다 50점이 많았단 말이야. 그럼 점수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분 입장에 생각하면은 자기가 커트라인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높으니까 면접 준비 안 해도 되겠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면접을 무시한 거야.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공무원 면접서 묻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그렇죠? 묻는 사람 의도에 맞는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묻는 사람 주제에 맞게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준비 안 한 거란 말이야. 그게 떨어졌어요 또. 올해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그냥 본인이 처음에 떨어진 게 점수로 떨어졌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 면접을 무시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사실 시험만이 아니고 모든 활동이 했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녁이 끝나고 면접 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기대가 한껏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올까. 그 여러분도 내년에 7월에 꼭 끝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출, 이건 잠깐 눈을 보세요. 왜냐면 앞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기출에 쭉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자료로 주기보다는 어차피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쭉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교재 순서대로 기출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로 저는 역사 파트부터 하는데 가장 빈출이 외국 역사 보통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외국 역사 중에 특히나 여기까지는 영국, 나머지 미국과 독일. 보다시피 각종 분야가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볼 거 없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고요. 근데 영국이나 외국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배웠던 기본 개념들이 현재 복지 제도의 큰 축과 개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동시에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뒤에 나머지 중에서 복지 가치가 비중이 작은데 이것은 작지만 후에 정책과 이어지고요. 특히나 올해 다시 나왔던 최근에 정의론이 계속 빈출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보다시피 현대 역사, 즉 복지법령. 근데 이번에도 바로 사창이라든가 이렇게 고대 역사 나왔고요. 보통 현대 복지법령 그 암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올해 보직, 복지직 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 법령에서는 빈출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근데 이번에 복지직에서는 두 문제가 급여법 나왔고요. 기본 개념에서는 복지 개념은 복지 이론적 개념 그리고 나서 주요 대상자 나왔고요. 대신 새로 오랜만에 기능주의 파트가 새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복지 발달 모형은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주로 세 가지 파트. 윌린스키 르포, 조지 힐딩, 에스핑 앤더슨 모형에 보다시피 아주 빈출되고요. 올해도 보호직은 에스핑 앤더슨, 복지직은 조지 힐딩 모형이 출제되고, 보완적 제도적 모형도 출제되고, 그래서 결국 올해 셋 다 출제했습니다. 복지 발달 이론이 올해 뜸했네. 주로 산업화 이론, 삼인주의, 그리고 시민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복지발달 이론 같은 경우는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네 가지 섞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론은 크게 두 가지로 이론 파트와 강론 파트. 이론 파트에서는 바로 정책 결정, 모형, 그리고 내용 네 가지 있잖아요. 대상과 재정과 전달 체계와 급여 형태. 그 중에서 대상과 그 급여 형태가 가장 빈출되지만 재정과 전달도 못지않게 출제가 됩니다. 이론 파트. 그리고 정책 비교는 공공부자 사회보험 비교 혹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대 보험 들어가면은 5대 보험은 기본 이론과 관련 법령 그래서 국민연금법 해서 합쳐서 9문제 올해 기초연금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 기초연금이 자주 나오고요. 건강보험 하지만 보다시피 장기왕보험이 가장 많이 나왔었죠. 장기왕보험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뒤에 고용과 산재는 뜸했었는데 최근에 고용보험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구조는 보다시피 여러분이 합격하면은 담당할 주된 업무니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론 파트. 그러니까 법령이 10문제고 이론 파트가 바로 12문제 나왔네. 12문제 맞나? 그렇죠. 그래서 12문제 이론, 법령 19문제. 그만큼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국기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실천론 쪽으로 관련된 인행사 파트는 올해는 보호직과 복지직 중에서 보호직 안 나왔고요. 복지직에서는 체계론 나왔습니다. 보호직에서 나왔구나. 보호직에서 체계론. 체계론 둘 다 나왔네. 체계론. 그래서 성격 이론 중에는 주로 프로이트의 그런 방어 기제 그리고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학습 이론 그 정도가 최근에 출제되고요. 하지만 가장 빈출은 체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체계 이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론, 그리고 행정론까지, 조직론까지 계속 이어지는 기초 이론 되겠습니다. 조사론은 보다시피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골고루 전체 출제됩니다. 고르게. 그래서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 보호직은 2문제, 복직은 1문제 나왔는데 이번에 복지직 같은 경우는 나왔던 것이 내적 타당성, 조사 설계, 샘플링,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 이렇게 4개 섞어서 문제로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직 같은 경우는 집단 대상 자료 수집 방법 나왔고요. 그래서 보호조사로는 전체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실천론은 보통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그 중에서 보면은 가장 빈출이 바로 윤리 강령. 그리고 최근에 윤리 갈등 딜레마가 많이 나오고 있네. 그래서 윤리 강령 가장 많이 빈출되고요. 그리고 복지사 역할, 그리고 관계 원칙,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주로 빈출이 바로 실천 과정의 단계별 과제, 그리고 실천 기법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은 좀 쉬워요. 그죠? 어떤 특정한 이념보다는 현장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효과적 원리들을 이론적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그리고요, 가족치료가 뜸하다가 이번에 보호직과 복직 둘 다 연달아 출제했습니다. 가족치료가 이번에 새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실천 모델은 문제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4개 합쳐서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바로 심사회, 의계획, 과업중심, 인재행동, 고난부여 전부 다 고르게 쭉 출제가 되고요. 그동안 사례관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특이한 게 바로 올해 구성주의가 연달아 보호직과 복직 둘 다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번에 꼭 나올 거라 계속 강조한 것이라서 새로 나왔지만 어려운 게 아니었었고요. 그대로 새롭게 출제된 것은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 따른 거. 지역사회 복지는 보호직과 복직 둘 다 안 나왔어요. 특이하게.
이번에 둘 다 안 나왔고요. 대신 그동안 빈출은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 그리고 복지관 기능이 주로 빈출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안 나왔고요. 행정론이 꼭 한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보호직에서 안 나왔네. 행정론 같은 경우는 주로 빈출이 바로 프로엠 파트. 그래서 일반 행정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프로엠 파트고요. 이 중에서는 논리 모델, 그리고 퍼트, 그리고 평가, 특히 올해 평가가 새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달책의 개념 출제가 되고요. 조직이론, 그리고 나서 예산제도, 이런 식으로 행정론도 저기 조사론처럼 고르게 전체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는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에서 일단은 대상은 가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특히 분야별 서비스 있는데 가장 빈출은 바로 아동, 장애인, 노인 되겠죠. 아동, 장애인, 노인이 가장 빈출되고 가족 복지는 뭐 뜨문뜨문 출제가 되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카드신 올해도 나왔었고요. 아동복지법, 특히나 올해 나왔던 아동수당법, 이거는 최근에 지정되어서 당연히 빈출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특히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신고 의무자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아동복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나왔던 총선 중에는 총선복지지원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장애인 파트는 이념, 이론적으로 6문제, 그리고 복지법, 연금법, 고용촉진, 이 파트도 이렇게 18문제 고르게 출제가 되고요. 올해는 안 나왔고,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법 시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아동은 26, 장애인 18, 노인 11,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야 중에는 정신건강복지법, 보호직에서 한번 올해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올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기출 영역을 봤는데,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본 이유가 앞으로 주로 공부할 파트. 그래서 저희 책이 이거 중심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록 책 내용은 작아도요, 기출 다 들어있으니까 책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나옵니다. 자, 그럼 특히나 올해 보호직과 복지제 기출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호직 같은 경우는 총론 9문제, 정책론이 안 나왔어요. 왜? 보호직은 사실 정책과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나오는데 좀 비중이 작았고요. 인행사, 체계론, 조사론, 보통 조사는 한 문제 나오는데 2문제 나왔어요. 이게 좀 특이했고요. 실천론 평균 5문제 맞고요. 그리고 지역세 복지 안 나왔습니다. 행정론은 평가 나왔었고요. 특히 서비스가 줄었어요. 아동과 정신건강. 왜냐면은 여기서 조사수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요, 총론, 정책론이 거의 다 절반, 20문제 중에 한 절반쯤 나와요. 그래서 비록 정책론 안 나왔지만 총론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문제 출제됐는데, 특히 여기서 제가 진흙에 피신 단어가 바로 어떻게 나왔다? 기존의 기출이면서 깊이 있게 확장돼서 출제한 거. 기존보다 제3위길 좀 어렵게 나왔고요. 드립기행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역사 중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기능주의, 갈등주의 중에서 이건 옛날에 있었지만 구성주의가 처음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전제로 확대 출제됐습니다. 인행사는 기본이었었고요. 조사론 중에서 처음 나온 것이 바로 반문법, 바로 신뢰성 확보 방법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실천론에서는 다 기존 건데 대신 기존 거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실천 기록론, 그리고 가족조가, 그리고 특히 가족 치료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집단 실천, 복지사 역할, 특히 실천 모델이 안 나온 게 특징입니다. 실천 모델 대신에 가족 치료가 출제가 되고 즉 그룹워크가 출제가 됐습니다. 행정론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고요. 근데 복지직 보시면은 보직과 똑같이 어쨌거나 두 개 합쳐서 아무 문제 나오죠. 그렇죠? 보통 절반 정도가 이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총론 같은 경우는 이 법 중에 보통 우리가 법이 출제될 때는 법률 기본인데 예외적으로 시행 규칙이 처음으로 깊이 있게 출제됐고요. 이게 낯선 문제였었고 나머지는 다 기존 것으로 출제됐습니다. 정책론은 기천군과 국기법, 체계론 또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체계론은 조사론과 실천론, 보직과 복직 둘 다 나왔습니다.
척도 똑같이 보호직과 똑같이 나왔고요. 실천론 5문제 나왔고요. 실천론 중에서는 기록 같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족치료 또 보호직과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또 구성주의가 새롭게 또 출제되었고요. 근데 지역론과 행정론 그 중에서 보통 행정론 꼭 하나 나왔었는데 이게 안 나왔네. 이게 좀 특이하고요. 왜냐면 지역론은 2년 중에 2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되는데 행정론이 안 나온 게 특이했고요. 그렇다는 의미는 서비스에 3문제 나도 4문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 그리고 아동이 아동복지 서비스, 아동복지법, 아동수당 이런 식으로 아동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법, 노인복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약간 다른 쪽으로 보면은 신규와 기출 보시면은 일단은 기존 기출서 18문제, 영역은 18이야. 근데 새로 나온 거 2문제 정도. 근데 이것도 다른 역사 3개에다가 하나 추가됐고요. 드립갱 연대가 6개 새로 나왔었고요. 근데 시마가 9문제야.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기존 것에서 영역이지만 좀 더 깊이 있고 정확한 개념을 묻고 있다는 거. 이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복지직 마찬가지야. 복지직도 기출이 19문제. 그러니까 기출 파트에서 한 문제가 행정규칙. 6문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나왔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수가 되면서 올해가 그러니까 분명히 배운 건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헷갈리게 출제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제 유형 봅시다. 보호직은 개념 16문제, 법령 2개, 암기 2개. 보통 암기는 이렇게 연도 암기가 되고요. 근데 복지직은 개념이 11개고 이번에 특히 보통 법령이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 법이 많이 났어요. 이번에 법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나온 이거 말고도 급여법 2문제, 기초연금법, 국기법,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물론 전부 다 기출 영역이지만 법 파트가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암기 형태 한 문제 나오고. 보통은 보통은 개념이 12문제, 법령이 바로 5문제, 그리고 암기 1문제 이 정도로 출제됩니다. 보통은.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거의 봤죠? 평균적으로. 자, 출제 경향 지금 했던 거 정리하면은 가장 첫 번째 특징. 올해부터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공부의 전략이 달라지겠지요. 왜냐면은 영어 85보다요. 복지학 90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가치 주니까. 그때는 복지학 90마저도 평가하면 7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정해가지고. 지금은 똑같은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5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보통 평균을 80 정도 잡으세요. 커트라인을. 최소한 80 정도 잡아야 안정적인데, 그럼 80을 잡으려면 이제 여러분이 5가지 과목에서 70점, 80점, 90점, 3과목 하고요. 나머지 80에서 90으로 잡는단 말이야. 야,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5개 중에서 어느 과목을 좀 더 가장 좀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거를 정하고요. 그리고 고득점 전략 세우고요. 그 중에서 고득점 전략에서 90점 2개 나오면 거의 합격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점수가 낮은 것이 만약 60이나 50 나왔다. 그럼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50 나오게 되면은 80까지 30 채워야 되는데, 이 30 채우려면 점수가 어떻게 나온다? 바로 90점 3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80서 90 올리는 것보다요, 60서 80 올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너무 낮은 과목에, 그러니까 낮은 과목을 60, 50 잡지 말고 70은 잡아야 좀 실수하더라도 보충이 됩니다. 영어를 면과락 작전에서 40점 맞겠다. 이거는 그냥 떨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면과락이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운에 따라 충분히 과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영어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영어가 어려운 분들도 최소한 60 이상은 잡도록 해야만이 다른 곳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전략 과목 쓸 수 있는 것 중에 다섯 개 중에서 복지학이 제일 무난해요. 그렇죠? 전공이기도 하고 기본이 60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잡으세요. 야, 그럼 고득점, 즉 90점 이상 전략을 복지학 말고서 영어 잡을 사람. 국어, 행정법, 국사. 보통은요, 국사, 그리고 행정법. 근데 국어와 영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국어가 변수가 심하더라고, 국어가. 그래서 일단 복지학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90 이상 잡아야 되고요. 국사나 행정법인데 이 과목 특성이 있어요. 행정법은 이게 초반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번 정상 올라가면은 되게 쉬워집니다. 영어는 가도 한이 없고요. 알고 있잖아요? 한이 없어요. 근데 행정법이 생각 밖으로 이게 초반엔 개념이 낯설어 되게 어려운데, 근데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되는 순간에 그것도 쉬워지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암기하는 국사보다는 오히려 개념 이해가 유리한 편이라서 행정법을 더 전략 과목 쓸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예. 물론 여러분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셋 중에 여러분이 두 과목은 90점 이상을 잡고요. 그리고 아무리 낮은 것도 70은 잡아야 안정적 합격이 됩니다. 필수가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제가 기출이 확장되어서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개념 문제 중에서 좀 더 확장되었다. 그 중에서 개념에 관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분류, 제목 분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청소년 복지 시설 분류가 나왔다가 이번엔 특정 시설의 개념을 기능 물었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 분류보다는 개념 이해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기출 중에 특이했던 것이 이번에 20년 전, 17년 전, 15년 전, 그리고 19년 전 기출 나왔어요. 20년 전에 뭐가 있었냐 물어보지 않을게요. 야, 그러니까 뭐냐면 복지직은 이게 기출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은 기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는 사실 새로운 문제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다 다뤘지만 이런 식으로 옛날에 출제된 경우도 다시금 출제된다는 것이 이번에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선 공부할 때는 최근 빈출부터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 확대해가면서 옛날 기출도 확장해 가면 됩니다. 그만큼 이쪽은 가능성이 낮았다 그 말이니까.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네 문제나 이렇게 오랜만에 출제된 옛날 고 문제가 청동시대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보직 문제 중에서 조사로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단순 무작위, 그리고 외적 타당도, 그리고 조사 설계가 그동안 쭉 나왔다가 바로 2항에 추가했단 말이야. 신뢰성 확보 방법이 하나 추가됐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 거 세 가지다가 하나 추가되었다. 불행 평가 마찬가지요. 총괄, 형성, 목표달성 이렇게 세 가지 기존 거에다가 비용 효과 분석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요. 그리고요, 기록에서 이번에 복지직 기록 보시면은 바로 문제 중심, 이야기체, 과정 기록, 유학 기록 이게 그 전에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17년 전에 나왔던 영역이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동영 모의사 시간에 여러 번 해가지고 딱 요 네 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요거는 학자마다 약간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사정 계획이라는 요거 동영 모의사에서 한 2번 풀었는데 요걸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 그전에는 청소년 복지시설 요 제목을 묻는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제목이 아니고 특정 기관의 개념. 그래서 물론 문제 안에 답이 있죠. 치료와 교육 및 재활, 치료와 교육 재활. 그렇죠. 그래서 답은 쉬웠지만 단순 분류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기능 묻는 식으로 깊이 있게 출제되었다. 그런 것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그럼 23년에 공부 방법 보면은 제가 정리한 세 가지가 제일 먼저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선 빈출 중심으로 반복하면서 확대하기.
그러면 7, 8월이 우리가 기본 이론을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기출 영역 중심 하는데 이제 내용하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기출을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끝에 1시간 끝나고 나서 복습자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때 기출은 그동안 나왔던 중요한 내용 기출만 제시하고요. 대신 자료 안 나갑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저때 요 11월 10월에 기출문 자세히 풀이합니다. 대신 이때 제시한 이유가 요 주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출제되었다고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확인 정도. 시간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보다는 그냥 출제 범위, 출제 깊이만 확인하게 될 것이고 9월 10월은 일단은 특징이 다 알고 있지만 7, 8월은 온종일 이론만 하잖아요. 그리고 9월부터는 오전만 이론합니다. 오전만. 그리고 오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한번 정리, 핵심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10월에는 기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OX로 사줄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12월은 기출풀 통해서 그동안 나왔던 것 쭉 정리하고요. 그리고 1월, 2월 단원별을 통해서 기출에서 중심으로 확대가 진행되고요. 3월부터 5월까지 동형모의고사.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서를 제가 점차 줄이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서를 줄이고 나서 대신 문제풀이에서 약간 확대합니다. 기본서 커지면 훨씬 공부 범위가 커져요. 왜냐면 빈출 중심하고 대신 예외적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좀 보충하도록. 이번에도 새로 나왔던 문제 등이 거의 다 모의고사 동형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나누면은 바로 여기 위아래. 그래서 7, 8, 9, 10은 이론 정도로 되고요. 11월부터 문제풀이가 되는 건데 객관식은요.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배웠던 이론들을 가지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객관식 특히 복지학은 문제를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푸는 스타일에서 기출 문제도 많고요. 다른 별도 많고요. 도형도 많아요. 그래서 거의 같은 주제를 서너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우리가 몇 번 반복하는가? 첫 번째, 이론 한 번 반복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복습자를 한 번 반복하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최소한 7번 이상 반복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한다 그 말은 다른 과목보다 복지학은 수업 시간에 꾸준히 듣게 되면은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은 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어나 국어를 하고요. 복지학은 수업 시간에 자주 들어서 충분히 되도록 할 테니까 복지학은 부담이 제일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반복적 학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부할 때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요. 쉬었다가 이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